2021년도 1차 채용 시험 총평과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전년도하고 대체로 비슷했다,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는 않았고, 다만 전체 지문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박스형 문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정확히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숫자 문제도 6개가 나왔습니다. 5번, 6번, 7번, 11번, 16번, 19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답이 아니지만은 그 지문에서 숫자가 나온 문제가 총 12개나 됐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2개나 나온 것이니까 상당히 단순 암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것이죠. 항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특히 높았던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11번하고 19번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문제 모두 숫자 암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숫자를 비롯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암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암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법령이 많이 바뀌고 개정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죠. 5번하고 15번 문제가 나왔는데 5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췄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특이한 문제로 케이스, 판례 문제가 나왔죠.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문제가 작년에 경력 채용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이 상당 부분 변형에 대해서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번 시험에 7번 문제는 작년 9번 문제하고 유사하고요. 12번 문제는 작년 12번, 이번 13번 문제는 작년 13번, 또 20번 문제는 20번 문제, 이렇게 문제의 내용이나 문항 번호까지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인데요. 아마 출제자가 작년에 이 경채 시험에 들어가신 분이 이번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많이 참고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이 낸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인용해서 조금 변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항 번호까지 맞춰가면서 이전에 그 기출 문제를 강조를 한 걸 보면은 분명히 같은 출제자가 들어갔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최근에 기출된 문제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필수적으로 풀게 되는데요. 한 5년 이상 된 기출 문제는 가볍게 풀어보시고 최근 한 1, 2년 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 새로운 것,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것, 기출된 것을 포함해서 그 주변까지 좀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분야별로 출제된 내용을 보면은 먼저 기초이론에서 2문제, 한국경찰서에서 1문제, 경찰행정법에서 8문제나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학은 1문제도 안 나왔더라고요. 강론은 9문제 나왔는데 강론 중에서도 보면 생활안전에서 4문제나 나왔습니다. 경비 2문제, 교통 2문제, 외사 하나, 이렇게 안 나온 파트가 꽤 있죠. 집시법에서 1문제 나왔지만은 그 문제는 정보가 아니고 경비 파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번 출제자의 성향이 좀 나오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에 편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경찰행정법에서 8문제 내면서 행정학은 1문제도 안 내고 생활안전에서 4문제는 내버리고, 또 기출문제에서는 작년에 채용 1차, 2차 경채 이렇게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1, 2차보다는 경채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참고를 한 거 보니까 좀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정답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석은 일반 학원에서는 하지 않죠. 이번 시험에서는 1번 답이 3개 나왔고 2번은 5개, 3번은 6개, 4번이 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정답이 골고루 나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1번이 3개 나왔고 3번이나 4번이 6개 나왔으면 2배나 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과거를 한번 볼까요? 4, 6, 6, 4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균형되게 나왔죠.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4번이 7개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출제자의 어떤 성향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제시험 이랬고 1차, 2차 이때도 보면은 1번이 또 7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쭉 모아보면은 2번, 3번, 4번은 대체로 이렇게 25% 전후로 골고루 나오는데 1번은 20% 정도로 좀 낮게 나오죠.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도 저도 모르게 정답이 3번이나 4번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1번 쪽에 답을 두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함정을 파려고 하다 보면 1번, 2번에다가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나 4번 쪽에 많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자의 심리적인 성향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제대로 찍어야 될 때 1번보다는 3번이나 4번 쪽으로 많이 가겠죠. 특히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함정을 파놓은 문제일수록 정답이 3번이나 4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고 제가 평가를 한 이 11번 문제와 19번 문제 있죠. 모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분은 3번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에서도 어떤 특별한 성향을 보이는데 보통 3번, 4번 쪽으로 답이 많이 갑니다. 이번에도 20번 문제가 3번이 정답이었죠. 이런 특성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이거는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1번보다는 3번이나 4번 쪽으로 찍으면 정답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50% 이상 높아집니다. 과목별로 때려서 맞춘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으면 그게 다 더하면 평균이 5점 정도가 높아지는데 상당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의 확률로 때려잡는 것도 기술입니다. 경찰학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학은 형법이나 형소법과 달리 어떤 학설의 대립이라든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런 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낮음의 폭이 작습니다. 다만 범위가 좀 넓게 나오느냐 좁게 나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디테일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면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범위가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안 봤을 뿐인 것이죠. 혹은 한번 봤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암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경찰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요령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법조문에서 괄호가 나오죠. 그 괄호 안을 보면은 뭐 어떤 것은 제외되어 있다, 어떤 것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괄호라고 해서 지나치기 쉽지만 그 괄호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경찰학에서는 첫 번째가 괄호 안을 잘 봐라. 그리고 끝말을 잘 봐야 됩니다.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PT 체조 20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처음 하면은 마지막 구호 생략하기 힘듭니다. 악을 써서 구호를 외치게 되죠. 하지만 몇 번 얼차례 받고 나면 몸에 배이게 되죠. 경찰학도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읽다가 끝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경우는 왜 할 수 있지? 이 경우는 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에서도 자동적으로 끝말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숫자입니다. 경찰학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숫자를 다 암기를 하느냐? 사실 불가능하죠. 최대한으로 두 문자를 만들든지 어떤 요령껏 그 숫자들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쪽지에 적어서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그렇게라도 해서 기억을 되살려 둬야 됩니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아두스 경찰학 결론은 숫자를 외우는 것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아두스 숫자법으로 암기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들은 모아서 숫자를 암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최대한으로 기억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문제 해설에 사용된 자료는 네이버 카페 아두스 경찰학 개론에 들어오시면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죠. 이것은 이제 목사행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조야 형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전을 했다. 맞죠? 프랑스도 이제 프 앤드 쓰죠.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제와 형벌법전이죠. 여기서 구분을 했죠. 이렇게 프랑스란 나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프 앤드 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제와 형벌법전, 이런 법전들이 프랑스 법전이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을 했죠.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이 부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이제 국가경찰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을 뒤로 바꿔서 이렇게 냈습니다. 3번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이것은 이제 평, 비, 위해 정도에 따른 구분이죠. 널 위해서 비평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널 위해 비평. 이렇게 내용은 뭐 간단하고, 질서봉사경찰은 질질봉이죠.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인데 질봉.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자, 경찰의 분류에 관해서 제 아두스 경찰학 결론에 보면은 이렇게 다 두 문자로 정리되어 있죠. 목사행, 독보협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점에 따른 구분은 이제 예방과 진압인데 예진시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널 위해 비평한다, 질질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엔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한 경찰 활동의 기준, 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자, 서로 연결하는 문제죠. 이 문제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코엔과 펠드버그를 앞머리만 따서 코펠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코펠이 주장한 것은 공안팀 신격을 주장했죠. 공안팀 신격. 공안팀이라는 새로운 손님이 어떤 캠핑장 같은 데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펠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공안팀 신격에서 뭐 공정한 접근, 안전보장, 팀워크, 공공의 신뢰,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 뭐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물리력의 행사는 최소한의 거쳐야 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대로 골라내면 되는 것이죠. 신뢰, 공정한 접근, 역할 한계, 그대로 골라내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아두스 경찰학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두 문자들로 이렇게 케이스들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뒀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미군정 시기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무국을 경무부로 성격 개편했죠. 처음 해방이 됐을 때는 경무국으로 있었는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경무부로 장관급으로 성격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수립돼서는 다시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화되죠. 소방 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자,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소방이 민방위본부로 언제 이관됐느냐 하는 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방은 치료하는 소방을 바로 이관을 시켰죠. 치료를 한다 하면은 75가 되는 겁니다. 75는 되기 때문에 미군적 시기하고는 관계없죠. 그리고 미군적 시기에는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를 했죠. 비위생 경고 폐지라고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은 경고하고 바로 폐지를 해버리는 것이죠. 비경찰화가 이루어졌고 위생 사무가 이관이 되고 경제경찰이나 고등경찰이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여자와 정보를 중시하죠. 여자 정보 중시하기 때문에 여자 경찰을 신설하고 정보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밑에 나오고요. 폐지된 법률은 정치, 예, 보 순으로 폐지가 됐죠. 정치예는 미군정 시대 때 폐지가 됐고, 맨 나중에 폐지된 법률이 보안법이죠. 보안법이 48년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보안법은 제정이 될 때는 이들 법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이 됐는데 폐지가 될 때는 가장 뒤늦게 폐지가 되죠. 07년도에 보집 출신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죠. 자, 아래 보면은 비위생 경고 폐지 이런 내용들이 제 책에 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래 따온 것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린 캡처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정치가 폐지됐고, 최초의 여자 경찰관은 샤방샤방한 경찰을 채용했다. 비읍이 숫자법으로 6이기 때문에 샤방샤방 이렇게 하면은 46이 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선 강의에서 아두스 암기법을 보시면 숫자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연도별로 사고 난 병원, 해경 경지고 3, 경범위 온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치료하는 소방이 이거 안 됐죠. 경찰을 구한 경찰법은 91년도 꾸룩꾸룩 갈매기가 우는 바다로 가버렸죠. 해경이. 그때가 꾸룩꾸룩 우니까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전체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됐었고, 또 올해 그 승진 시험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잘 봤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제가 밑에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올해 승진 시험에 보면은 여기 2번하고 3번 지문이 그대로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용을 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임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 위임 위탁기관은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경찰 공무원법에서 경사 또는 경위가 경위 또는 경감으로 승진을 할 때 시도청장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원래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 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죠.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임 및 위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승진 시험에 나왔었죠. 틀린 지문으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아두스 경찰학 개론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 문제가 나왔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해서 묻는 문제인데,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죠.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숫자는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 1명이 상임위원이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아니죠. 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경위라고 할 수 있죠.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경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경위원회는 상임위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하고 별도의 상임위원이 있는 것이죠. 위원전 2명은 법관의 자격이다. 이것은 국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7명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또 국경위가 추천하는 1명,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경이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이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는 2명이고 어떤 경우는 1명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것은 별도로 암기를 안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서는 2명 정도를 추천을 해주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제 7명으로 이루어졌고 아래에 보면은 시경이 위원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국경위가 인원이 더 많지만 이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위원회잖아요. 오로지 할 일이 위원만 추천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추천하면 너무 섭섭하겠죠. 한 2사람 정도는 추천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가 7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2명, 여기서 2명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한 사람씩만 추천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호선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경찰학에서 호선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있죠. 위원회 중에서. 호선은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추위로 굳건하게, 굳건은 굳건이 되겠습니다. 은손에 호하고 부르준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경찰관이 추운 날 근무를 하는데 너무 추워서 손이 얼은 겁니다. 그래서 호하고 불면서 손을 녹이는 장면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위가 나오시니까 위추입니다. 위원추천위원회도 위원장을 호선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이 나왔으니까 국경이 국가경찰위원회고, 권은 인권입니다. 은은 언론위원회가 되고, 손은 손실보상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추위에 굳건하게 은손에 호선이죠. 호하고 불어준다. 이렇게 암기하면은 호선 전체를 다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아두스 경찰학 개론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위원회 종합편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경위와 시경위를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두 명은 법관 자격자고, 시경위는 한 명은 인권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명의 법관 자격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암기를 하면 시험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위원 같은 경우도 누가 추천하느냐, 이렇게 의, 장, 국감, 추가 추천을 하죠. 5군데의 기관이나 사람이 추천합니다. 위추위까지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청법기죠. 의장 청법기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위추위 5명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위해제라가 나오면 해제는 해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기가 좋죠. 뭐가 해체되느냐? 금성, 중기가 능력이 부족하면은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금성에서 만든 어떤 중장비가 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해체를 시켜버려야겠죠. 금은 이제 금품, 성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기소가 된 경우인데 약식명령은 제외가 되죠. 약식명령은 아주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뭐 약식명령 청구됐다고 해서 직위해제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는 3개월 동안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은 이제 직권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 면적을 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직권 면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월급은 80%가 나오다가 나중에 직권 면적이 되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월급이 50%밖에 안 나오죠. 50% 받다가 3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30%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고위공무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직위 해제가 됐을 때는 70% 월급 받다가 나중에 개선이 안 되면 40%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이번 승진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금성중기 능력이 부족하면 바로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위 해제를 잘 기억을 할 수 있고, 비슷한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직권휴직이라는 것이 있죠. 직위 해제 또 직권 면직이 있습니다. 앞에 다 직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내용들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직권휴직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법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생로병사는 원래 하느님의 직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해체시킨다 해서 금성중기가 능력 부족하면은 해체를 시켜버린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면제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복자, 우리가 정복자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죠.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암기사항을 또 그림으로 또 그려놨죠. 하느님이 생로병사법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금성중기가 능력 부족하면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두 문자를 그림과 함께 암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두 문자가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면은 두 문자도 쉽게 외울 수 있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임용권자는 신체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직권휴직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아픈 경우는 직군휴직이 들어가고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간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원휴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 부족하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대기를 명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법 따라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끝말 읽기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지법 또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생신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항상 괄호안을 잘 봐야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자, 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은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환수를 해야겠죠. 끝말을 잘 봐야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내에 7명 맞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이 안 되면은 상임위원, 위원, 연장자 순으로 이런 말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면 나오죠. 또 손실보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경찰청장 등은 경지법에 따라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이 내용은 작년 경채 구분 시험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왔었죠.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출제하신 분은 작년 경채 시험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관련돼서 여기에 법조문이 있고요.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은 잘 못 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보기를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금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모아놨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았으면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범인 금고 등 공로자 보상이 있죠. 이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손실보상하고 구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서도 보면은 상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보로금이라고 있습니다. 압수물이나 금품 등이 있으면 그 일정 부분 그러한 공로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보로금. 그리고 신고나 체포하다가 사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훨씬 구별이 잘 되고 암기하기도 좋죠. 이런 식으로 아두스 경찰학 개론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8번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근무지 이탈 금지를 규정한 부분인데 이 경우는 상사죠. 여기서 포인트는 기관장이 아니고 상사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서도 직장 이탈 금지는 상관의 허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직장 이탈을 상관하는 상관,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공무원은 신규 채용, 또 승진, 이런 경우에 기타 신분 관계, 이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조금 헷갈리기 쉽죠.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죠. 그리고 승진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신분 관계가 변경됐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같은데 기관장이 아니고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경찰 공무원은 직위나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을 할 때, 이때는 이제 관외 여행이라고 하죠. 관외 여행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보기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라든가 승진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상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뭐 휴일에 2시간 잠깐 멀리 좀 갔다 오는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것이죠. 실무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하고 기관장을 구별할 수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상관에 나오는 주요한 3개를 보면은 이탈 상관하는 상관이죠. 직장 이탈하지 마라. 그리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부분도 국가공무원법에 있지만 이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직무에 관계없는 장소에서 수행 금지, 신규 채용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관외 여행 신고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때도 이 두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기 쉽다 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9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겠죠. 여기서도 끝말 마지막 구호를 잘 봐야 됩니다.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자, 여기서는 징계라고 할 때 개는 닭개자입니다. 닭. 닭은 보통 삼계탕이 이제 30일짜리를 삼계탕용으로 쓰거든요. 30일짜리를 쓰고 30일 더 키워서 60일이 되면 보통 닭도리탕으로 들어갑니다. 닭조림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30과 30을 기억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60일이 나오는 것은 소청 심사를 했을 때, 소청은 60일이죠. 그래서 소는 송아지라도 최소한 60일 정도는 키워서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닭과 소청의 소, 닭, 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과 60일로 구분을 하라.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소재가 불명할 때는 관보에 게재를 해서 그 게재일로부터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일이 지나면은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는 징계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괘씸. 징괘씸합니다. 그래서 10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죠. 그렇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 그 수에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은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는 유리한 것이죠. 가장 불리한 의견에 사실은 유리한 의견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 수가 7명인데 이 중에서 파면을 2명이 주장했다. 그러면 가장 불리한 의견이죠. 여기에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은 그보다 유리한 의견입니다. 만약에 해임을 한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강등을 또 한 사람이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반수가 됩니다. 결국 해임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징계는 닭이기 때문에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15일이죠. 집행은 장만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만은 숫자법으로 15가 되는 것이죠. 소청은 30일 내에 청구를 하는데 의결은 60일 내에 하게 되고 또 3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는 60일은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삼계탕용 30일, 닭조림용 60일 되겠습니다. 소청은 소가 청을 하죠. 60일만 살게 해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괘씸하죠. 이렇게. 그리고 공치송달하는 경우는 이제 공치생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 되니까 14일이 지나면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의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제가 예시까지 들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10번 문제. 경찰상 강제집행 및 수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강제집행은 경찰 하명에 의한 의무 존재 및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 강제와 구별되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해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벌하고는 구별되죠. 강제집행은 장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경찰벌은 이제 과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는 것이죠. 자,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사항에 대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 자기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이죠. 강제징수는 돈을 받는 것인데 대집행할 수 있으면 대집행 해버리지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당해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삼재를 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이 말은 대집행에 대한 설명이죠. 그 비용을 또 징수하는 것, 대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집행에 근거되는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법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 그렇지 않는 건 즉시강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었죠. 대집행은 대체 자기 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 나오기 때문에 대작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개통실비 이렇게 제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인데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찰관은 소유 사태로, 자, 여기 소유 사태가 나오죠. 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이 요건에는 소유 사태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와 중 이렇게 소중히 살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를 보충성이라고 하죠. 이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가 없는 경우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죠.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헷갈리는 게 전자충격기하고 좀 헷갈립니다. 총은 총맞은 14니까 열사임, 총맞은 열사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전자충격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얼굴이 들어갑니다. 얼굴에다 전자충격기를 발사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충격받은 열사 얼굴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아래 보면은 제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충격기는 충격받은 열사 얼굴임, 총은 총맞은 열사임 이렇게 해서 얼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소유 사태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과 보충성 이것이 충족이 되면은 시도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소중히 살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경지법 후단에 따라서 안정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나면은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은 경찰청장은 이제 3개월 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주로 행안위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단계가 있으면 이 하위 단계에서는 기간이 짧습니다. 검사가 끝났으니까 30일 내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인데 단계가 좀 높잖아요. 국회에 보고하려면 검토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때는 3개월을 주는 겁니다. 이 30일과 3개월 서로 헷갈리면 안 되겠죠. 리얼을 보면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폐기 대상이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그러한 장비를 개조를 할 수 있고,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 용법에 준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위해선 경찰 장비 규정을 좀 자세하게 읽은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폐기 대상이 됐거나 성능이 떨어진 것, 이거 버리기 아깝죠. 이것을 좀 개조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음을 보면은 이 규정에 위해선 경찰 장비 괄호 안에 가스차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괄호 안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살수차만 해당되는 것이죠. 살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권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 사람이 3년간 보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3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할 때 살수차의 살수 그리고 분사기뿐만 아니라 무기도 그 사용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살수 분무 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세트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30일, 3개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관련 법조항이고요. 자, 경지법과 위해선 경찰 장비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자, 살수차, 분사기, 무기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이죠. 경지법에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살수사만 해당한다 이렇게 됐고 직권 상급 감독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뭐 책임자가 보관한다는 것이고 3년간 보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글을 보면은 살수 분무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꽃밭에 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 아가씨가 그 기록을 보고 있죠. 3년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살수 분무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문자를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범죄 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예방 모델에 입각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일반 예방이겠죠. 자, 이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자, 현대적 범죄 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 환상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로 올수록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우시죠.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집 환상계입니다. 집은 집합 효율성 이론이고요. 환은 환경범죄학이죠. 상은 상황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죠. 이렇게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은 집, 환, 상, 깨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 상황적 이론에는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합일해서 패버려야 됩니다. 합일, 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줄기를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이렇게 됩니다. 자,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합일해서 팬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줄기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합리적 이론은 고전주의하고 유사합니다. 고전주의가 의사 비결정론이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범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관용 경찰 활동이죠. 범죄 패턴 이론은 장소적 특징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프로파일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집합 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감이라든가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장한 이론이죠. 로버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주민을 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에 개입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학자 이름이 로버트인데 로버트도 이렇게 좀 모아나면은 그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죠. 자동화 공장에 가보면은 많은 로버트들이 집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작년 경채 12번 문제를 응용한 것이죠. 뭐 깨진 유리창 이론도 나오고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체포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서 맞는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예방을 강조한 측면이죠.
제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뭐 고전학파, 실전학파 이렇게 억제이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현대적 예방이론은 집환상계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집합 효율성 이론을 보면은 뭐 로버트 샘슨을 주장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문자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되면서도 나름 또 재미도 있죠.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합의해서 패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합리적 선택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찰 순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작년 경찰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 문제 번호수도 같습니다. 같은 13번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도보순찰 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해도 해당 순찰구역에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했지만은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들이 경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했다. 맞는 질문이죠. 도보순찰을 늘려도 실제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지만은 주민들이 볼 때는 경찰관들이 거리에 걸어다니고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느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요것만 읽어보고 이 맞는 답이다 바로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감 근무를 원칙을 하며, 순찰팀장은 기본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죠. 순찰팀원들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고 지구대장이 일감 근무를 합니다. 휴게 시간, 휴무 해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런 규정이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 관서장이 정한다. 관서장이 정할 수 없겠죠. 지역경찰 관서장은 지구대장인데 지구대장이 마음대로 휴게 시간을 뭐 우리는 한 4시간 해 뭐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각 지구대별로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별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A 경찰서에서는 야간에 휴게를 뭐 2시간을 주고 B 경찰서에서는 뭐 4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 근무를 받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사범을 단속 검거하죠. 경찰 방문 진단하고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황근무자가 합니다.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뭐 관리반에서 하겠죠.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워커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 단속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낯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 워커에 대해서 작년에 그 경찰시험에서 처음 나왔었거든요. 경찰시험을 응용하다 보니까 사무엘 워커가 또 나왔습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내용을 다른 교재에서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찰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순찰의 5가지 목적을 주장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교통지도 단속에 나옵니다. 사무엘 워커가 주장한 순찰의 3가지 기능에는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공안전감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바꿔서 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 워커와 헤일의 내용,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었는데, 그리고 시중의 일반 교과서에도 거의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뭐 앞으로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출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뉴욕시 도보순찰 실험, 또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이렇게 쭉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사무엘 워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순찰의 기능 중 하나로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셨다는 측면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캔자스시 차량 예방 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뭐 차량으로 순찰하는 것이니까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죠. 도보 순찰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했죠. 뉴욕 경찰의 작전 25, 오퍼레이션 25 순찰 실험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캔자스 예방 순찰 실험, 여기서는 자동차로 순찰한 것입니다. 자동차 순찰을 증가를 해도 범죄가 특별히 감소하지 않았고, 또 시민의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안 만족도는 별로 안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뉴욕 도보 순찰이나 플린트 도보 순찰 이렇게 했을 때는 역시 범죄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지만은 주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죠.
이 순찰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문제가 기출이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미국의 순찰 실험에 대해서는 성진 대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실무종합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범죄 처벌 보면은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 부착 이런 것들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죠. 이 벌금에 대해서는 경범죄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하고 60만 원짜리만 외우면 되죠. 20만 원짜리는 방광표출이죠. 방광표출 하는 주신입니다. 주신은 바로 체포할 수 있죠.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방광표출한다는 것은 실제 방광은 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표출이 안 되죠. 방광이 있는 부위가 표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을 많이 먹으면은 노상방뇨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주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주거가 확실해도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가에 들어가고 방광표출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방광표출은 업무방해, 허위 광고죠. 그리고 암표, 출판물 부당게재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는 관공서 주치소란입니다. 그리고 시는 허위 신고되는 것이죠. 이때 장난전화는 6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만 원짜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죄자로 인정될지라도 통고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통고처분하기에 매우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쌍피팔구주분한 사면주부도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상습범, 피해자 있는 경우 18세 미만 구류 대상자 이런 경우는 범죄자가 제외되죠. 그리고 주거부정,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또 곤란한 사람 이렇게 주부 나뉩니다. 쌍피 파는 주부들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주부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보면은 이건 이제 경범하고 도로교통법하고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사면 주부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암기를 하면 됩니다. 밑에 그림 있죠. 쌍피를 막 팔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면이 되어서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죠.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방조범이 되겠죠. 경범죄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죠. 경범이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뭐 미수는 또 정범보다 좀 작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실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미수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를 내죠. 이 차는 20일 내에 20% 더한 금액을 냅니다. 222 이렇게 나가죠.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광표출, 주신 체포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1차는 10일, 2차는 20일에 20% 추가죠. 둘둘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15번 이것도 새로 바뀐 법률에서 나온 내용이죠.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범죄지요.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주거침입죄가 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태거불능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죠. 자, 법원은 위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이수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교재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4번 지문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정폭력 범죄 중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한다? 완전히 말이 안 되죠. 청소년이라는 것은 연 19세 미만인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서로 나이대도 안 맞고 갑자기 아동학대 범죄하다가 뭐 아동학대 처벌되는데 왜 또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냐 이거죠. 이 앞에 지문은 좀 어렵게 나오다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적용을 해야겠죠.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 이제 아동보다 더 넓은 범위잖아요. 더 넓은 범위에서 아동학대라는 더 좁은 범위를 가니까 특별히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가 있다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이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새롭게 이제 바뀐 가정폭력 범죄를 쭉 정리를 했고 두 문자로 정리를 했죠. 가정폭력이 아닌 것, 약방인, 중송계, 폐살사절, 강행치사 이렇게 아닌 것을 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16번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2종 보통 연습 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이것도 뭐 차량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일단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보면은 2종 보통은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10인 이하의 승합 4톤 이하의 화물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죠. 특수자동차는 항상 견구는 져야 됩니다. 견구 하면은 뭐 개머리죠. 견인차, 군한차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종 보통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연습면허만을 말하는 것이죠. 연습면허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승용차하고 승합 그리고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뭐 지게차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뭐 견인형 특수자동차면 레카차잖아요. 레카차 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운전면허 종류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문자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했죠. 일종 보통이니까 일본어인데 15라고 15인 이하죠. 12만 근에 12톤 미만입니다. 여기서 미만이 나오죠.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일종 보통에서 이렇게 쪼르륵 3개만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입니다. 그래서 12만 근에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자 10통 터져서 10톤 특수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경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인데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릴까? 이렇게 일종 보통을 암기할 수 있고 이종 보통이니까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두 개를 암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 보통 그림이죠. 일본어인데 15라고 12만 근에 10통 터져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죠. 이종 보통입니다.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경찰 비상근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수 요원이라 하면 쭉 나가서 1시간 만에 응수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요원은 2시간 만에 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는 이렇게 쭉 있는데 비상근무의 종류는 정교수 경작이죠. 비상근무는 정교수가 텃밭에서 경작하는 겁니다. 정교수 경작. 정보비상, 교통, 수사, 경비, 작전 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안전 비상은 아니죠. 이 문제는 뭐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됐었고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두 문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가벌병 경작이죠. 가벌병 경작 이렇게 해서 병, 정지, 억세계 이렇게 이 병어만 잘 암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자, 18번 지시법 또 시행령상에서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질서유지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비소관이죠. 관할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행정로를 확보하거나
임시횡단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죠. 경찰 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는 주최자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정 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있죠. 집회 시위 현장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질서유지선을 변경해야 될 때는 구두로 이렇게 알리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질서유지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자, 집시법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이 손괴 언닉하게 되면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당히 낮죠. 일반적으로 요즘 만들어지는 법률은 징역 1년에 벌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면은 500만 원 하는 게 맞는데, 집시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고치더라고요. 그대로 50만 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서유지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19번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은 시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좀 출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그 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 또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우리 경찰학에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열받아서 이의신청하죠. 열받기 때문에 10일입니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발견을 하죠.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한 때부터 이때는 이제 6시간 이내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죠. 이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간과 12시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시사적이잖아요. 요즘 그 김학의 사건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근무했던 출입국관리본부장을 구속하니만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시사적인 문제고, 그리고 작년 경채시험에서 이 6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시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정지 결정된 사람, 또 도주 등 그런 사람이 있어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6개월이 아니죠. 이때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수도 형사는 이제 서울에 있는 형사죠. 집세를 못 내면은 집세 미납하게 되면은 1상육 금지입니다. 평소에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1상육 금지가 되는 것이죠. 수는 수사가 되고 도는 도주가 됩니다. 도주가 되고 혹은 기소정지된 경우, 기중 이런 경우죠. 이때는 이제 3개월이 기본이지만은 영장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 영장 유효기한까지 되겠죠.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죠. 이 경우는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또 세금 같은 경우를 미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1상소 금지죠. 그래서 1, 3, 3이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동일한 사유에 있어서 3개월 동안 출국 정지가 됩니다. 내국인은 금지가 되고 외국인은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0일 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받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0일이 나온다. 자, 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죠. 이 아두스 경찰학 개론의 종합편에 가면은 이런 이의신청들에 대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집회금지 통고를 받고 10일 내에 여기서는 상급 부서에다가 이의신청하죠. 이때도 열받겠죠. 감찰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때는 감찰을 주관했던 그 경찰기관의 장에게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것하고 좀 다르죠. 아무튼 열받으니까 10일 내에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의견 제출을 합니다.
이것은 이의신청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10일 내에 의견 제출을 하는데 의견 제출 환영이란 말은 주자법으로 1, 0이 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할 때 1이 되고 0이니까 60일 내에 이의 제기합니다. 제기가 들어가니까 이의제기 불공 이렇게 암기를 해서 비읍이 들어가면은 6이 되니까 6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의신청하는데 10일짜리 아닌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한 경우 또 비공개 이의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비공개 신청한 경우에는 7일 내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참 암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개하는 경우는 공개 이의신청은 공개 237, 비공개는 337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3자에 대한 거니까 3, 3, 7이 되죠. 2, 3, 7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337은 비공개 337 박수부대가 있어요. 이 정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공개로 몰래 동원하는 박수부대인데 30일 간격으로 동원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동원하면 얼굴 팔리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면은 비록 비공개 신청 후에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공개를 하기까지는 30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한꺼번에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위에서 보면은 이제 6시간하고 12시간 나왔는데 우리 경찰학에서 보면은 시간의 이 단위를 나타낼 때는 6시간 그 배수인 12시간, 24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뭐 중간에 뭐 9시간이나 10시간 뭐 그렇게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항상 6, 12, 24, 48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가끔은 괄호만 해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은 모두 얼마인가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숫자들을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엉뚱하게 9나 뭐 10 이런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6, 12, 24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이한 것으로 36시간짜리가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긴급통신 제한에 착수한 다음에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중간에 들어간 36시간 딱 하나 있고 모두가 1단계는 6, 2단계는 12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경직법에서 임의동행했을 때도 6시간 동안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짧다는 의미를 줄 때는 1단계 6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아까 긴급 출국 금지 신청 후에 6시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단계, 2단계 그렇게 좀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는 48은 너무 많죠. 내국인하고 외국인 출국 금지 정지 사유로 이렇게 두 문자로 정리를 했는데 가끔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금액 암기는 벌금이 1,000만 원 추사라고 했죠. 벌금 1,000만 원 추이죠. 그리고 지방세는 국세나 관세보다 좀 적을 테니까 지방세 하니까 3,000만 원, 국세나 관세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책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히 체크 표시까지 해가지고 출국 금지 연장하고 긴급 출국 금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6시간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케이스 문제로 나왔죠. 이 문제가 작년 그 경채 시험 20분 문제하고 상당히 대조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려면 그 같은 사람이 출제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렇게 응용을 해서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음주 후에 자신의 처와 동성을 하고서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니까 불봉을 충격을 하고 도주를 했다. 다른 차량에 맡겨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니까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지만 결국 경찰관에게 제지가 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넣은 것으로 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갑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자, 보호조치된 겁니다. 이후 2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조치가 되려고 하면은 보호조치 요건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강제로 정주자 24시간 동안
그런 문구가 있었죠.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 시도자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강제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죠. 정주자 24시간 동안 힘들겠죠. 그런데 이 경우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해왔고 또 보호자가 옆에 있죠. 처가 있습니다. 처는 또 술도 안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조치 대상자로 파악을 했다면은 처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려면은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길고 판례가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은 차분하게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해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죠. 형사상 절차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고 또 관련된 고지를 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갑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은 체포가 유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관련되는 판례를 여기 다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작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문제죠.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순찰 근무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는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당시 갑의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서 갑을 지구대에 데려와서 한참을 데리고 있다가 음주 측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응을 한 것이죠. 이 판례는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취한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지구대로 데려간 것은 보호조치로 본다는 겁니다. 보호조치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고 불응한 것은 측정 불응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문제도 보면은 지문에 만일 출동 현장에 갑의 배우자가 있었으나 인계하지 않고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왔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내놓고 있죠. 이 문제가 바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작년 판례하고 상당히 유사한 판례를 가져와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기출문제를 참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으면 딱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봤듯이 앞으로 공부 방향은 최근에 한 1, 2년 내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폭넓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시자가 나오는 부분은 최대한 암기를 해야 한다.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6문제가 되고 전반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12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라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본다고 해서 저절로 암기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해설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본다든지,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포인트를 본다든지, 혹은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그런 요령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 경찰학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했고 강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대체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치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암기를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해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찰학에서 안정적으로 80점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숫자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암기 사항을 두 문자 같은 그런 요령으로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그 기억을 시험 치는 날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혹은 좀 길게 공부를 했지만은 점수가 70점 아래에서 안 올라가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암기에 특별히 특화된 아두스 경찰학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